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희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남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와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주택 시장에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전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서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우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은 오늘 자정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양측의 재산고 여부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불분명한 거죠?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산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두 사람은 재산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명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산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산고가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정을 넘기게 되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되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도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럼 그동안 진행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국회 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태한, 이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이혁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고 연수원 23기 이태한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위원회가 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임자 1명을 선택해 특별검사 로 임용하게 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FC 사건과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측은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에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 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 제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선박 최대 2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이 마스카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We don't build ships in America anymore. They come from South Korea and from China. In 2022, America built 5 commercial ships. China built 1,800 commercial ships in 2022.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2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이번 결정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코스피가 15거래일 만에 장중 7,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종가는 7,000에 못 미쳤지만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2.4% 오른 6,9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지난달 24일 이후 15거래일 만에 7,000을 넘어 7,010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3% 상승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와 삼성 SDI, 한화오션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과 LG 등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고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를 불러왔습니다.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홀로 3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샌디스크 주가가 폭등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은 반도체 회의론을 잠재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컸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미국의 여러 그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게 증명이 됐고 이는 곧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또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됐던 것 같고요. 음식료와 화장품, 조선과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들의 3분기 실적 호조 역시 반도체 외 주도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만 사흘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은 장 후반 들어 다소 둔화됐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른 채 출발해 장중 하락했지만 낙폭을 만회해 0.4% 오른 8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횡보하다 1,41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집 앞에 불에 탄 가재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현관 앞엔 숨진 모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화재조사팀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난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라 당시 16층 이상으로 정했던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대신에 천장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차례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추가로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방 쪽으로 해서 확인했고 일단 좀 더 봐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경찰은 모자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구조 소견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명품을 위조해서 만든 화장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기준치보다 400배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화장품을 팔던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을 정가의 10% 가격으로 팔던 일가족을 검거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화장품 34개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향수 6종에서는 메탄올이 73.7%에서 96.9% 검출됐는데 0.2% 이하인 허용 기준을 최대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에서는 에탄올을 쓰는데
위조 향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넣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신경이 망가져요. 그래서 눈이 멀게 돼요. 명백하게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이라서 사람이 흡입하거나 마시는 그 제품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핸드크림과 보디미스트 등 4개 위조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립스틱 한 개에서는 안전기준치를 넘긴 납까지 나왔습니다.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완석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개헌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원으로 이 대통령 이 개헌 발언이 잇따라 보도가 됐었는데 이 대통령 오늘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김태호 의원의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중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입장으로도 대통령의 애초의 공약이었던 4년 중임 또는 연임, 다만 이제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게 기본 입장이다. 이게 전달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그와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뭐 국민들 여론에 맡길 문제다라는 식으로 네. 마치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 핵심부에서 연임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발언이 있었는데 때문에 야당이 선뜻 개헌 논의에 나서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압도적이었다면 예. 오히려 개헌 논의의 주도성을 대통령과 여당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저 말씀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어떤 개헌의 모멘텀이랄까요? 이런 걸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예. 조정식 의장의 발언으로 빚어졌던 그런 오해나 논란을 예.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연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 잇따른 어쨌든 의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어서 예. 개헌 논의의 물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그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예. 타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의 수용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통령까지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나서고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의사를 네. 밝혔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또 형사소송법 바꾸면서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것,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증시, 뭐 ETF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개헌 문제가 사실은 골프 치면서 김태호 의원과 이게 나눈 것이 우연치 않게 보도가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 개헌,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순수성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자 부담은 뭐냐면 사법적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뭔가 개헌을 연결시켜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연임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업자득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지금 법제처장입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벌써 1년도 훨씬 전에 법제처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연임하는 것은 국민적 어떤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자꾸 던지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헌 안에 뭔가 끼워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조 대통령제의 폐해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그 순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형 뭐 권력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아니다. 요걸 또 강조한 면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이제 사흘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막판 당심 공략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명청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허구입니다. 허구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몇 달을 가죠? 아니 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겠죠. 총선이라는 걸 점에서만 보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좀 가서 유세도 할 수 있고 먹히는 당대표가 낫겠죠. 대통령이 다니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법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전국에 다 어느 집이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당대표. 네, 오늘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모두 이제 최대 승부처 이제 서울 경기에서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당심은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거 결과야 최종적으로 열어봐야 알겠죠. 다만 지난 이제 2주간의 결과가 이미 나온 경선의 추이로 봤을 때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추가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제도 자체도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3순위 후보의 2위표로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그 2순위 표는 김민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설령 김민석 후보가 1순위 투표로 과반을 못 얻더라도 2순위 투표까지 개표했을 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쨌든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호남 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호남 당원들이 많은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지방선거 경쟁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확대하면서 약간은 좀 허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당원들이 전당대회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상대적으로 호남이 당원 숫자는 많은데 반해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다. 설득력 있는 관측인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추세가 늘 수도권보다 호남이 낮았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 층 당원들이 많아서 이 온라인 투표에는 좀 취약하고 다만 ARS 투표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다고 해요. 최종 투표율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핸드폰이나 뭐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민번호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의 관문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익숙치 않은 그런 연령대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S 투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하는. 그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투표율만 가지고서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점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체적으로는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 수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각각 온라인 이틀 그리고 ARS 이틀 그렇게 이제 조사를 벌이는데 온라인 이제 투표율만 먼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이 훨씬 더 한 10% 포인트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호남보다. 예,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지방선거용 권리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거기는 공천 받는 게 곧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권리당원들을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모집한 그런 선거 때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당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돈 안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표에 참여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잖아요. 소위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명청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정청래와 김민석이 대결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청래와 이재명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역으로 보면 반에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저는 정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송영길 지금 후보가 얘기했듯이 만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하고 일하겠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보는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다. 가속화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뭐 바로 식물 대통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보면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서로 선호하지만 그래도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에 이제 어떤 표가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이 좀 더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이제 김민석 후보가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금까지 득표의 추이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형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승자는 당심 70 그리고 민심 30 이렇게 이제 7대3 구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이미 국민 여론조사도 이제 실시에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결과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들이고 유권자들이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주로는 당원과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당심마저도 위반될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그런 그 관측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더 강하게 결집하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거고 지지율 이완 현상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당심에 반영된다면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앞서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의 기본 성격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당원들이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기본 성격입니다. 대통령 그 의사를 이미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만약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런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권의 일대 정치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그 당내 기반도 상당하고 또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우군들의 역할도 상당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임기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이나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여당의 지도 체제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번 선거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당내 통합이 잘 되겠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지지층뿐만 아니라 TV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감정의 온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았고 때로는 이제 거친 말도 막 오가고 이게 이제 당내 선거에서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통상의 그런 그 당내 경쟁에서의 갈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 이게 붕어 EQ 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어제 한참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1등이 돼서 당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1차 개표로 해서 끝나느냐 2순위 표까지 계산을 해서 끝나느냐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전당대회 이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원샷에 50%가 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는 그 호남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 더 숫자가 많은 데다가 수도권이 팽팽하다면 지금 같은 추세에서 다소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소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선택해서 결국은 과반수를 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호남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과반수 넘는 게 끝까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집권당 그동안 전당대회 역사를 봐서 가장 치열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경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 전당대회의 본질이 그냥 당대표를 뽑아서 그 당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이 당 차원에서 그 뒷받침하는 이런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남짓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 그러니까 이 공천권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공천권 싸움에서 대통령실도 관여하겠다는 뜻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대표의 모든 걸 맡기고 한다면 굳이 이 대통령이 나서서 김민석 후보 손을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순방 나갈 때 김민석 후보만 이렇게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배웅 나갈 때 그런 모습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당대회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정청래 후보로 봐서는 이번 당대표가 안 되면 다음 공천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는 위기감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친청이냐 친명이냐의 싸움은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주류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결국은 팽식히는구나.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지난 총선에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도 그럴 것이다. 이게 보기 때문에 결코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지금 와서 이제 마지막 뭐 경선 후유증 제로 얘기하지만 그 지금 후유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봉합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할 것이고 내연을 계속 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고위원 결과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이제 당 대표는 이제 두 분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최고위원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 경선 관련해서 중요한 관측 포인트 두 가지죠. 하나는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그리고 이른바 친명과 친청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느냐. 그 경우에 5위 후보를 누가 하느냐. 요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그동안에 쭉 선두를 달려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최민희 후보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많은 분들의 관측이 최민희 후보가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최근 논란이 워낙 큰 데다가 이게 그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야당과 갈등을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좀 무리한 모습 이런 걸 보였는데 그건 이제 상대 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양해를 하거나 혹은 감싸주거나 덮어주거나 이랬던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특히 뭐 태도 논란이나 또 언론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일으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당원들이 보고 그래서 저런 모습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늘어간다 그래요.
때문에 이제 최민희 의원의 득표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수석 최고위원이 못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물론 다른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계파 갈등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결집도 있다. 예. 그래서 이대로 유지할 거다. 뭐 어느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어느 3대 1 텐데 어느 쪽이 3이냐. 친명이 3이냐. 현재까지는 친명이 3입니다. 친명이 3입니다. 근데 너무 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남은 지역, 호남과 수도권을 감안을 한다면 김용 후보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경기도의원도 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당원들이 염두에 둘 거고 지난 지방선거의 유세를 엄청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경기도에 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도 하고 그런 게 경기에서의 득표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까지 이제 내일 이제 호남 개표함이 이제 열리니까요. 그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저치를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가 계속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관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7월 4주 차에서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44%고요. 부정평가가 46으로 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난맥상을 보였지만 그 피크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정부를 이길 시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토허제라고 하는 규제, 그 다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로 마지막 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쉽게 전체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두드려 잡는 이러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월세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다 부담이 전가되는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세제를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부간에 일가구 이제 부부가 서로 공동명의로 돼 있는 이것도 서로 이게 다가구다, 다주택이다 이렇게 지금 치는 이런 것까지 나와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지금 끓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역시 삼전익스 ETF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팔아서 주식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젊은 2030들이 뒤늦게 이제 난 이제 이번 반도체 어떤 피크 이런 붐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소외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ETF 사고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었던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보안 수사권이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당대회용으로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치는 이런 일을 보고 결국 국민들이 많이 지금 실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까?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 1위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묻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원은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 아닌가 싶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저렇게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정부가 이제 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 아직 이게 완성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고 공급 규모가 정해진 거는 한 27,000호 정도고 연내에 나머지 73,000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거나 협의는 끝났는데 뭐 주민 공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결이 안 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발표를 못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고요. 예. 어쨌든 이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건 아주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공급을 해도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예. 최근에 이 이른바 공급 절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22년도 이후로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각각 연평균 예. 그 착공이나 혹은 인허가 기준으로 이제 공급을 비교해 보면 앞선 두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때 절반이었습니다. 때문에 거래 절벽은 비단 이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른바 민간의 그런 주거정비 사업도 추진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정부로서는 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급을 네. 하겠다. 지금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서울시하고 이견도 좀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아직 정책 협의가 덜 끝난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용산 어린이공원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서울시하고 정부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그것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게요. 저는 물론 이제 부동산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인데 최근에 나온 세제 개편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찬성 응답이 무주택자보다도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게 세제 개편안으로 비롯된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전월세난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의 불만이 누적된 건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정부로서는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기에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여당 내부의 뭐랄까 좀 호들갑이랄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사이에도 정책을 놓고서 충분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상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국민의힘의 오늘 이제 원내대책 회의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 왼쪽에 반대쪽에는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 그림이 사실 그 원내대책 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용 사무총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원내대책 회의에 왜 지자체장이 오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렸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와서 예.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 쪽에 당권파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 보면은 뭐 여당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대통령실도 환영하지 않고 또 야당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저는 예.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나 또 민원 현장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그러면 서울의 문제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애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어떤 그 대안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서울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발언권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오늘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어떻게 보면 야당도
정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승적으로 정부 여당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운상가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국무총리 종묘에 기가 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러면 지금은 태릉에 육사 골프장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자기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틀리는 내로남불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이용호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희탁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개헌 입장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이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한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고 정작 오 시장에게는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 일부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나 독립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내란에 가담한 걸로 2차 종합특검팀이 판단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 19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신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4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신 전 실장은 이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동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미국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이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6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000에서 5,0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경찰 간부에 대해 첫 대면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부터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러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일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해온 A경정은 수년 동안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경찰 조직 내부 인맥을 활용해 지역 경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차를 타고 맴돌면서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3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오늘 말복이었습니다. 낮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삼계탕집은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서울에는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과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공기 중의 습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더위로 이어지며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말복을 맞아 보양식 찾은 분들 많으셨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기존 커피와 디저트 말고도 간편 보양 메뉴를 내놨다고 합니다. 영역 확장으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SNS에 초계국수를 검색했더니 이처럼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들어있는 초계국수 후기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여름 말복 시즌을 앞두고 닭고기를 넣은 초계국수를 컵국수 형태로 제공하는 여름철 간편식 메뉴를 출시한 겁니다. 또 다른 업체도 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컵치킨 메뉴를 복날 한정으로 재출시해 판매했는데요. 재출시 4주 만에 누적 판매 35만 건을 돌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다양한 간편식 메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 판매만으로는 점포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자 이런 식사형 메뉴를 결합해서 생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에 달하는 등 물가가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페나 편의점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알바생들의 일만 많아졌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생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체계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데 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 사항과 정부 내 소통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케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일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정을 할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도록 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금껏 온갖 위헌적 악법에 더해 대통령 재판 삭제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 듯 못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짧은 시간을 들여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AI가 바꾼 풍자의 방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B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매일 사람들 분노해 부동산은 시끄러워 청년들은 패기버스 어디로 가는 걸까.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4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지 6개월 됐어요.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서는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개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을 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 진보단체가 율곡로,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4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접한 일본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 과거의 친일 행적을 넘어 재산 환수 여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선조의 잘못을 자손이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지TV 객원 해설위원 가모시타 히로미 교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한국의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친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이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등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바로 재산 환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친일 행위가 중대했는지 재산이 친일의 대가로 형성됐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결국 친일의 죄를 묻는 것과 재산 환수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들은 환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나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이즈카 향나무 수백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현충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나무를 교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외향나무로 불리는 버섯 모양의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지난 1909년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 달성공원에 기념식수로 심은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독립운동가와 호국 영웅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내부 도로에도 주의지어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역으로 보급된 가이즈카 향나무가 이곳 현충문 바로 앞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조선 침탈의 상징이자 일본 제국주의 잔재로 알려지면서 1990년대 국가유산청 전신인 문화재청은 가이즈카 향나무를 사적지 부적합 수종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현충원에 있던 외향나무 등 1,500여 그루가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대전현충원에는 외향나무를 포함한 일본 원산지 수목 900여 그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 조선 강점 과정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그런 가이즈카 향나무가 아직도 이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에 식재되어서 민족 정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은 국립현충원으로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일제 잔재가 아닌 대전현충원 창설과 함께한 하나의 조경수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향나무는 지금 40도 가까운 혹서기에도 또 겨울 혹한기 영하 10도 15도일 때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은이 있는 향나무로서 우리 대전현충원의 역사와 같이 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충원으로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체 수목 선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현충원에 남아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 수원 광교 신도시 일대에 나타났던 도마뱀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소유주는 키우던 도마뱀이 환기를 틈타 창문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는데요. 수색이 길어지면서 포획틀 설치가 추진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원시 광교 홍제도서관 인근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바위 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는 듯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신고됐던 도마뱀이 또 등장한 겁니다. 나흘째 목격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연일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에 바위가 많고 수풀이 무성해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가량 수색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수원시는 현장에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수색 현장에서 만난 소유주는 도마뱀 길이가 1m까지는 되지 않는다면서 몸통이 농구공보다 작고 꼬리까지 해도 길이가 70cm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실 경위에 대해선 환기하려고 열어둔 창문 방충망 틈 사이로 도마뱀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마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나일왕 도마뱀으로 추정되는 데다
포획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연일 소방대원과 시청 공무원이 수색에 동원되는 등 행정력 투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무단으로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돈 가족에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매형의 동의 없이 홈캠을 설치했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한여름밤을 수놓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새벽까지 관측됐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별똥별들의 모습을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빗줄기.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별똥별이 나타납니다. 어두운 하늘을 빛내고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에서 유성이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엔 밤하늘에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합삭과 시기가 겹쳤는데 달빛의 방해를 덜 받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유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과학관과 박물관은 유튜브를 통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시민들에게 관측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유성의 빈도로 뿌려진 물질의 양을 추정하면 해성의 소멸이나 수면 같은 것도 추정할 수 있고 발생 지점이나 고도를 알 수 있으면 지구 대기의 상층부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라 불리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오는 12월에 찾아옵니다. 유성우 극대 시간이 한밤중이고 달빛도 없어서 좋은 관측 조건이 예상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오디세이는 오늘 오전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서며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예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유니폼을 챙겨오지 않아 동료 선수 걸 빌려 입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힘까지 더해졌는지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SSG의 투수 최민준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굴은 SSG의 등번호 30번 최민준인데 유니폼엔 55번 해치로 적혀 있습니다. 해치의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54일 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유니폼을 깜빡 잊어 해치 걸 빌려 입은 겁니다. 해치의 힘까지 빌렸는지 최민준은 LG 타선을 맞아 2배로 힘을 냈습니다. 6회 원아웃까지 안타 한 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6회에 신민재와 송찬희에게 2루타를 맞고 첫 실점을 기록했고 다음 투수 김민희 동점 적시타를 맞아 승리는 날아갔지만 시즌 최고의 피칭이었습니다. SSG는 8회 김재환이 잠실야구장의 가장 먼 곳으로 결승 투런포를 쏘아올리고 9회에도 박성환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해 후반기 힘을 잃은 LG에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8월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결과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팀이 또 이기는데 또 일조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네. 4회 0대0 균형을 깨는 솔로포를 터뜨린 삼성 구자욱이 6회에도 한 번 더 담장을 넘깁니다. 구자욱이 홈런 2방을 포함해 5안타의 3타점. 5회 강민호와 이재현이 연속타자 홈런까지 더한 삼성은 한화를 8대5로 꺾고 3위 LG를 5게임 차로 밀어냈습니다. 선두 KT는 6회 키움 내야진이 흔들린 기회를 붙잡아 경기를 뒤집고 연패를 2경기 만에 끊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유일한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이 뇌경색 증세 악화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KBO는 백 전 감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병원 이송 중 호흡이 미세하게 살아나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전 감독의 가족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족과 지인 또 KBO 관계자들이 백 전 감독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 전 감독이 별세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는데 맥박이 미세하게 살아나면서 현재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석재가 낙하하는 일이 발생한 K리그1 포항의 홈구장 포항 스틸야드에 대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기 개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현장을 방문해 경기장 시설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준공된 포항 스틸야드에선 지난 8일 포항과 울산의 경기 도중 원정 테이블석 천장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관중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100% 회복하진 못했지만 경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합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를 위해 몸 상태와 경기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약 한 달 만에 코트로 돌아오는 안세영의 표정은 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일본 오픈 부상 이후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통증을 안고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기 감각을 위해 대회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경기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안세영은 세계 선수권 두 번째 금빛 스매시를 준비합니다. 3년 전 한국 선수 최초로 단식 종목을 제패했지만 지난해 4강에선 천이페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상만 완전히 털어내면 사실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에 역대 최고 승률, 역대 최고 누적 상금 등 대기록을 써냈고 올 시즌에도 전형 오픈을 빼고 단체전을 포함한 7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항저우 대회에 이은 아시안게임 2연패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결과를 또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되게 어렵겠죠. 어려워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도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함께 한 시즌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했는데 최근 4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번 연휴 내내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내일은 제주도에 이어 오후부터 점차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안팎, 경북에도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모레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내리는 단비지만 양이 많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내내 무더운 날씨도 이어집니다. 우선 밤사이 대부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겠지만 체감온도는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